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인만 무려 1000명. 작년보다 5배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캄보디아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여행 경보로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그들의 관심은 돈뿐이었죠.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다. 48시간 만에 합동 TF가 꾸려지고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뒤바뀌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 한국 국가정보원 워싱턴 지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비공식 면담이었죠. 그는 제 책상에 USB 하나를 놓으며 말했어요. 제임스, 이거 좀 봐주세요.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자금 흐름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였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작된 돈줄이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거쳐 결국 미국 서부 해안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경로였어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최소 수십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 대상 사기에서 나왔어요. 자금 흐름의 핵심에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최대 카지노 재벌이었죠. 회장 이름이 천지군요. 네, 중국계 캄보디아인입니다.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중국 푸젠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게 바로 웬치입니다. 웬치.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응은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답답합니다. 수십 차례 협조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요. 현지 한국 경찰 파견도 거부당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말인가요? 네, 필리핀, 베트남에선 효과적인데 캄보디아만 거부했어요. 이유는 뻔하죠. 캄보디아 고위층이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피해자 증가가 계획적입니다. 저는 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22년 11건, 2023년 68건 6배 증가, 2024년 8월 220건 3배 이상 증가, 2025년 9월 300건 돌파. 보세요. 2022년 11건일 때는 산발적 범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2023년 68건으로 뛰었어요. 이때부터 이상했죠. 그리고 2024년 220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인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맞습니다.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평균 금융 자산이 많죠. 둘째, 가족 유대가 강해 몸값 지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한국어 가능자는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다음 페이지엔 유인 방식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고수익 일자리 월급 500만 원 이상. 주식 투자 알바, 하루 2-3시간, 월 300만 원. 코인 거래 상담원, 재택근무 고정급 인센티브. 캄보디아 리조트 직원, 숙식 제공. 비자 지원 취업 어려운 20대 청년들에겐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광고가 어디 올라옵니까? 취업 사이트, 소셜미디어, 대학 커뮤니티까지요. 처음엔 정상 회사처럼 보입니다. 1차 면접도 제대로 진행되죠. 그런데 현지 도착하면 다음 페이지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높은 담벼락, 철조망,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 단지. 이게 웬치입니까? 네, 푸놈펜에서 차로 1시간 거리입니다. 공식 명칭은 비즈니스 파크지만 실제론 감옥입니다. 수용 인원은 최소 2만 명 이상. 한국인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000명 조직적 인신매매였습니다.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권 압수, 휴대폰 압수 보이스 피싱 강요. 거부하면 폭행당합니다. 탈출 시도는 대부분 실패해요. 경비가 삼엄하고 설령 탈출해도 캄보디아 경찰이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조직과 연결됐다는 뜻인가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캄보디아 고위층에 막대한 로비를 합니다. 정치 자금, 부동산 투자, 일자리. 무시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이죠. 자금 흐름 중 일부가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 계좌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이 증거를 캄보디아 정부에 제시했습니까? 했습니다. 반응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자국민 교육부터 제대로 하라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전형적 회피였습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캄보디아 내무부 공식 소셜미디어 영상입니다. 한국인 여성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예요. 13년 살면서 위험 느낀 적 없어요. 뉴스는 과장입니다. 말투도 부자연스러웠죠. 자발적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미지 세탁을 위해 현지 한국인을 동원한 겁니다.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여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언제 올라온 영상입니까? 2024년 9월 10일입니다. 그 5일 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죠. 네, 8월 말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명확했습니다. 여론 악화되자 급히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겁니다. 제임스, 솔직히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외교로 압박하자니 협조 안 하고 강경하게 나가자니 국제법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요? 프린스 그룹 자금줄을 끊어주세요. 천지 회장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해 주십시오. 한나라 재벌 상대 금융 제재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수집한 자료만 3,000페이지 넘습니다. 자금 세탁, 인신매매, 강제 노역 모든 증거가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국무부 조율이 필요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가 말을 멈췄어요. 말씀하세요. 한국 정부가 직접 움직입니다. 어떻게요?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제외국민안전대책단을 캄보디아에 급파합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 전 부처 참여해요. 여행경보도 최고 수준 4단계로 올립니다. 여행경보 4단계 사실상 전쟁 지역 조치였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을요? 아닙니다. 프놈펜과 시아누쿠빌 일부요. 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엄청나죠. 한국이 캄보디아를 안전한 나라로 안 본다는 선언이니까요.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한국인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데 그들이 사라지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죠. 그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원하는 공적개발 원조 ODA입니다. 2024년 기준 4,350억 원. 이 집행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4,350억 원 미국 달러로 약 3억 3천만 달러. 캄보디아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압박 카드군요. 네, 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ODA는 캄보디아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니까요. 전면 중단이 아니라 재검토와 지연이 될 겁니다. 현명한 접근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정부가 이번엔 진심이라는 거네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11건이 300건이 됐어요. 사망자도 나왔죠.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년 만에 27배. 누군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한국인을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묵인하거나 공모하고 있었죠. 저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인은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제목 긴급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금융 제재 검토 요청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결국 캄보디아를 국가부도로 몰아넣을 거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책상에 한국 외교부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에 대한 미국 측 지원 요청. 첨부 파일을 열자 상세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인터폴을 통한 캄보디아 공조 요청 20건. 저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봤습니다. 필리핀 회신율 82%, 베트남 회신율 76%, 태국 회신율 71%, 인도네시아 회신율 65%, 캄보디아만 유독 낮았어요. 30%.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6건 중 5건이 증거 불충분 또는 관할 외 같은 형식적 답변이었어요. 실질적 협조는 단 1건뿐이었죠. 저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 캄보디아 법무부 담당자 연락처 있어? 있지 왜? 한번 직접 연락해볼까 해서. 제임스, 시간 낭비야. 걔들은 답 안 해.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이틀 후
캄보디아 법무부 국제협력과장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재무부 제임스 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는 영어가 유창했어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건 저희도 조사 중입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왜죠? 많은 경우가 자발적 입국이거든요. 일자리를 찾아온 거죠. 그러다 불법 활동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강제 감금과 폭행 신고도 있는데요.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에서 구체적 증거를 주시면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는 이미 20건이나 보냈습니다. 그중 6건만 회신 왔고요. 그건 담당 부서가 달라서. 그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화를 끊었습니다. 시간 낭비였죠.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로부터 또 다른 자료가 왔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문제없이 운영하는데 캄보디아만 주권 침해라고. 저는 필리핀 마닐라 코리안 데스크 책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김경감, 거기 운영 어때요? 아주 효과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납치 피해자 47명 구출했어요. 현지 경찰 협조도 잘 되고요. 캄보디아는 설치 자체를 거부하던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들었어요. 솔직히 캄보디아 고위층이 꺼리는 거죠. 한국 경찰이 현지에 상주하면 뭔가 들킬까 봐요. 범죄 조직과 유착이 있다는 뜻인가요? 확증은 없지만 정황상 그렇다고 봐야죠. 프린스 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정치권에 막대한 자금을 대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자료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 공식 발언 모음 2024년 6월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 한국이 자국민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불법 취업 시도가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캄보디아 관광부 장관. 일부 언론의 과장 보도로 캄보디아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푸놈펜 경찰청장. 대부분 케이스는 자발적 입국 후 불법 활동 가담입니다. 피해자라기보단 용의자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고 문제 제기하는 나라를 비난하는 전형적 전술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정보원 지부장이었어요. 제임스,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죠? 캄보디아 내무부가 방금 공식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또 올렸어요. 이번엔 한국인 남성 2명입니다. 저는 즉시 캄보디아 내무부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영상엔 3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 2명이 나왔어요. 둘 다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푸놈펜에서 5년째 사업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안전하고 기회도 많죠. 한국 언론이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살아보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디테일을 봤습니다. 첫 번째 남성의 눈이 한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죠. 두 번째 남성은 말할 때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반복했습니다. 불안의 표시였어요. 이 사람들 신원 파악됐습니까? 네, 둘 다 푸놈펜에서 소규모 사업하는 교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비자 문제로 압박받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압박해서 영상을 찍게 한 거군요. 그렇게 봅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선 한국 여론을 바꾸고 싶은 거죠. 관광객이 줄어들면 타격이 크니까요. 저는 영상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이었어요. 저 표정 좀 봐, 억지로 하는 거 티나네. 눈빛이 불안해 보임. 캄보디아 정부가 이미지 세탁하려고 한국인 동원하는 거 아냐? 한국 네티즌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제임스, 그리고 더 심각한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오후에 한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합니다.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한다고요. 전쟁 지역이나 극도로 위험한 곳에만 내리는 최고 수준 경보였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푸놈펜 외곽, 시아누크빌, 포이펫, 코콩 사기 단지가 집중된 곳들이죠. 그리고 이미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에겐 철수 권고를 내릴 겁니다. 캄보디아 반응은요? 아직 공식 입장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패닉 상태래요.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인데 이들이 사라지면 관광산업의 직격탄이거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약 $1,500.
30만 명이면 연간 4억 5천만 달러. 캄보디아 전체 관광 수입의 약 15%였습니다. 한국정보원 지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내일 캄보디아에 한국 정부 대표단이 들어갑니다. 대표단이요? 내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전 부처가 참여하는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입니다. 규모가 상당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외교 사절단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위기 대응 작전팀이었죠. 캄보디아 정부가 허락했습니까? 허락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통보만 했어요. 거부하면 외교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캄보디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입국이 언제죠? 내일 오후 3시, 프놈펜 국제공항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제임스, 한 가지 더요. 이번 대표단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동행 취재진이 없습니다. 언론을 안 데려간다고요? 네, 완전 비공개입니다. 이건 뭔가 큰 작전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언론 없이 움직인다는 건 협상이나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였죠. 알겠습니다. 계속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회신율 30% 코리안 데스크 거부. 피해자 비난 이미지 세탁 시도.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 아니, 협조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이 범죄 생태계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은 한국 ODA 캄보디아 지원 현황이었습니다. 4,350억 원. 미국 달러로 약 3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9월 ODA 집행 현황 예정된 프로젝트 17개 중 5개가 재검토 상태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수자원 개발, 도로 건설, 전력망 확충. 모두 캄보디아 인프라의 핵심적인 사업들이었죠. 한국이 드디어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 사무실을 지나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지금 캄보디아를 압박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압박이 얼마나 강력한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신 미국 재무부 장관, 국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 제목 긴급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금융조사 착수 제안.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자금 세탁 경로, 인신매매 증거, 캄보디아 정부의 묵인 정황.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표단이 프놈펜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이제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겁니다. 밤 11시, 저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 전말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젊은 남성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이름은 김모 씨.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죠. 저는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한 취업 사이트에서 광고 하나를 봤습니다. 캄보디아 리조트 매니저 모집, 월급 500만 원, 숙식 제공, 해외 경험 인정.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 중이던 그에게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1차 화상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면접관이 리조트 사업 계획을 설명했고 영어 실력을 칭찬했어요. 그는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부모님께 3개월만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죠. 하지만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면접관이 아니었어요. 30대 중국계 남성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권을 받아들더니 차에 태웠죠. 리조트가 좀 멀어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차는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달렸습니다. 프놈펜에서 점점 멀어져 외곽 지역으로 향했어요. 불안해하자 그들은 말했죠. 걱정 마, 곧 도착해. 도착한 곳은 리조트가 아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웬치 단지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휴대폰과 여권을 압수당했어요. 그리고 8층 한 방에 감금됐죠. 방 안에는 이미 한국인 3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한 명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보이스피싱 회사야, 우리 다 속은 거야. 다음 날부터 강제로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노인들에게 전화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는 스크립트를 외워야 했죠. 그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못하겠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폭행당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쇠파이프로 그의 다리를 때렸어요. 일 안 하면 매일 이런다 알겠어? 다음 날도 거부했습니다. 폭행은 더 심해졌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단지 담벼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발견했죠. 끌려온 다른 감금자들 앞에서 본보기 폭행을 당했습니다.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공개 처벌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말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죠. 엄마 여기서 나가려면 돈을 내야 한대요. 얼마? 35,000달러요. 약 4,800만 원.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민준아, 그 돈 어떻게 구해? 엄마, 제발 빨리 보내주세요. 여긴 너무. 영상이 끊겼습니다. 부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친척들에게도 돈을 빌렸죠. 4,800만 원을 모으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돈을 송금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요. 하지만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돈 더 필요해. 항공권 값이랑 수수료 2만 달러 더. 이미 약속한 금액 보냈잖아요. 싫으면 아들 여기서 계속 일하면 돼. 부모는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집을 팔기로 했어요. 다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한국인 2명과 함께였죠. 새벽 4시 주방 쪽 비상구를 통해 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밖 500m를 못 가서 붙잡혔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탈출했던 2명은 심한 폭행만 당하고 살아남았지만 이 남성은 달랐어요. 새벽 캄보디아 경찰이 웬치 단지 근처 야산에서 시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젊은 학생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전신에 타박상 32곳, 갈비뼈 4대 골절, 내부장기 출혈. 사인은 과다 출혈과 외상성 쇼크였죠. 한국 대사관이 시신 인도를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2달 넘게 지연시켰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이유였어요. 학생의 부모가 직접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푸놈펜 경찰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죠. 제발 우리 아들 돌려주세요. 제발. 한국 언론이 이 장면을 보도하자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정부는 뭐하나? 캄보디아 여행 절대 가지 마라. 결국 시신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추모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엔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사랑해요. 마지막 탈출 시도 4시간 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2세 대학 졸업을 3개월 앞둔 청년. 취업하고 싶었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일자리를 찾은 게 죄인가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건 단순한 금융범죄 조사가 아니라고. 이건 생명의 문제라고.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 미국 재무부 장관, 국무장관, FBI 국장. 제목 최우선 긴급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즉각 제재 요청. 22세 청년의 마지막 메시지. 그 메시지가 제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는 CNN 속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푸놈펜 국제공항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 정부 전세기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총 47명이었습니다. 외교부 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차장, 검찰 국제범죄부장, 국가정보원 해외 담당관, 법무부 인권국장. 한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외교 사절단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러 온 사람들의 단호한 표정이었죠.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캄보디아 측 영접단이 나왔습니다. 내무부 차관과 외교부 국장이었어요. 악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환영사도 없었죠. 한국 차관이 짧게 고개만 숙이고 바로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현지 기자 한 명이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이건 외교 방문이 아닙니다. 이건 압박입니다. 로이터 기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입국하자 공항이 조용해졌다. 마치 폭풍 전 고요 같았다. 저는 한국정보원 지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때요? 예상대로입니다. 캄보디아 측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어요. 우리 차관이 도착하자마자 훈센 총리 측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움직이네요. 당연하죠. 한국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했는데 캄보디아로선 패닉 상태입니다. 그날 오후 6시 한국 대표단은 푸놈펜 시내 한 호텔에 작전본부를 설치했습니다. 47명이 3개 팀으로 나뉘었어요. 1팀 캄보디아 정부 협상, 2팀 현지 한국인 피해자 파악 및 구출, 3팀 범죄 조직 추적 및 증거 수집. 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오후 7시 1팀이 캄보디아 내무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 요구는 명확했어요. 첫째, 웬치 단지를 포함한 모든 사기 조직 단지 즉각 단속. 둘째, 감금된 한국인 전원 석방 및 송환 협조. 셋째, 김민준 사망 사건 용의자 즉각 체포 및 인도. 넷째, 한국 경찰 상주 코리안 데스크 즉시 설치.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있어서. 한국 차관이 끊었어요.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72시간 안에 결과를 원합니다. 72시간요? 그건 너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접 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았죠. 오후 9시 이 팀이 웬치 단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을 정찰하고 탈출한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죠. 한 탈출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안에 한국인 최소 200명 있어요. 다들 나오고 싶어 해요. 근데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내부 구조하세요? 네, 제가 8개월 있었거든요. 그림 그려드릴게요. 그는 단지 내부 구조를 상세히 그렸습니다. 건물 배치, 경비 위치, CCTV 위치, 비상구까지요. 한국 경찰은 이 정보를 즉시 캄보디아 경찰과 공유했습니다. 오후 11시 3팀이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이 푸놈펜을 떠나 마카오로 갔다는 겁니다. 도주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한국 정부가 온다는 소식 듣고 미리 빠진 겁니다. 마카오에서 뭐 하고 있나요? 자산 이전 작업 중인 것 같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어요. 저는 즉시 재무부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천지 회장 자산 동결 준비 시작해 지금 도주 중이야. 새벽 2시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센 총리가 직접 한국 대표단 숙소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한국 차관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외교 채널을 통하는데 총리가 직접 전화한 건 그만큼 급하다는 의미였죠.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일부가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훈센 총리가 180도 태도를 바꾼 겁니다. 오전 8시 캄보디아 경찰이 웬치 단지 급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특공대 200명이 투입됐어요. 한국 경찰도 옵서버로 동행했죠. 오전 10시 작전이 종료됐습니다. 구출된 외국인 1247명. 그중 한국인 64명. 체포된 범죄 조직원 89명. 한국 대표단은 구출된 64명을 즉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청년이었어요. 몇몇은 부상을 입고 있었고 모두 극도로 지쳐 있었죠. 한 명이 한국 경찰을 보자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날 오후 CNN은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도 보도했어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대규모 구출 작전으로 이어졌다. 한국이 진짜로 움직이자 캄보디아가 협조하기 시작했다. AP통신은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적거릴 때 한국은 결단력으로 움직였다. 64명의 한국인은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들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후 5시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껴안았죠. 무사해서 다행이다. 한국 언론은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저도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구나. 국민을 지키는 것. 단 72시간. 한국 정부는 그 시간 안에 모든 걸 해냈습니다. 협상하고 구출하고 송환했죠. 저는 제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게 한국의 속도야. 인상적이야.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은데. 그 착륙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재무부 장관 집무실에 호출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국무부 차관보, FBI 부국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관이 앉아 있었어요. 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건 진행 상황 브리핑해 주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폈습니다. 프린스 그룹 천지 회장의 금융 네트워크를 3개월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자금 흐름이 17개국 89개 계좌로 퍼져 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금융 지도가 나타났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천지 회장은 2019년부터 프린스 은행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규모는 최소 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FBI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내부 거래 기록, 탈출자 증언,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은행 거래 내역까지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보가 끼어들었어요. 캄보디아 정부 반응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직접 움직이자 태도가 바뀌었죠. 지금은 조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옵션은? 3가지입니다. 첫째,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 둘째, 천지 회장 및 관련자 146명의 미국 내 자산 동결. 셋째, 프린스 은행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차단. 146명이요? 내 천지 회장 가족, 프린스 그룹 임원진, 그리고 캄보디아 고위 공직자 일부도 포함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캄보디아 공직자를 제재한다는 건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죠. 백악관 담당관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 유착된 인물을 제재하면 외교 마찰이 생길 텐데요. 이미 생겼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였고 영국도 곧 따라올 겁니다. 우리만 빠지면 오히려 이상해 보이죠. 장관이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법무부와 조율해서 이번 주 안에 발표합시다. 미국 재무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하고 천지 회장 및 관련자 146명에 대한 금융 제재를 시행한다. 발표 직후 저는 구체적인 압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천지 회장의 미국 내 부동산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스 저택 2,800만 달러. 뉴욕 맨해튼 펜트하우스 4,5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상업용 빌딩 6,200만 달러. 마이애미 콘도 세 채 1,900만 달러. 총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이 동결됐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계좌였어요. 뉴욕 시티뱅크 3,2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웰스파고 1,800만 달러. 로스앤젤레스 JP모건 체이스 2,100만 달러. 총 7,100만 달러 현금이 동결됐죠. 세 번째가 핵심이었습니다. 암호화폐였어요. FBI 사이버범죄팀이 3주간 추적한 끝에 천지 회장의 비트코인 월렛을 찾아냈습니다. 규모는 충격적이었어요. 비트코인 4만 7천 개, 이더리움 32만 개, 기타 암호화폐 다수.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180억 달러. 한화로 약 20조 원이었습니다. 9월 23일 FBI가 이 암호화폐 전액을 압수했습니다. 저는 압수 작업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20조 원. 이건 단순한 범죄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돈이었죠. 한국인 피해자만 해도 수천 명. 그들이 잃은 돈, 그들이 겪은 고통이 숫자로 환산되면 20조 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CNN 미국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20조 원 압수. BBC 사상 최대 규모 암호화폐 압수 작전. 로이터 미국, 한국에 이어 캄보디아 범죄 조직 압박. 캄보디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푸놈펜 증시가 급락했어요. 프린스 그룹 계열사 주가가 하루 만에 40% 폭락했죠. 프린스 은행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프린스 은행에 예금한 고객들이 돈을 찾기 시작했어요. 뱅크런이 시작된 겁니다. 푸놈펜 시내 프린스 은행 지점들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내 돈 돌려줘. 은행 망하는 거 아냐? 빨리 돈 찾아야 해. 프린스 은행은 총 17개 지점이 있었는데 그중 9개 지점이 현금 부족으로 영업을 중단했어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프린스 은행은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 조치를 가동하겠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캄보디아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프린스 은행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시적 영업 중단 재개 시점 미정. 사실상 영업 정지였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금융시장 분석 보고서를 받았어요. 프린스 그룹의 캄보디아 경제 내 비중. 전체 은행 예금의 18%. 부동산 시장의 23%, 카지노 산업의 41%. 건설업계의 15%. 한 기업 그룹이 국가 경제에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 외교부가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ODA 집행을 재검토합니다. 5개 프로젝트를 당분간 보류합니다. 5개 프로젝트 규모 1,200억 원. 이건 전면 중단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였죠. 같은 날 영국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천지 회장 소유 런던 부동산 1,400억 원 상당 압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소재 계열사 자산 동결. 미국, 한국, 영국. 세 나라가 동시에 압박하자 캄보디아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훈센 총리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합니다. 도주 중인 용의자를 체포하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0도 돌변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국정보원 지부장과 통화했어요. 맞죠? 훈센이 사과했어요. 네, 봤습니다, 제임스.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이 함께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겁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먼저 움직여줬잖아요. 우리는 따라간 거죠. 그래도 20조 원 압수는 정말 큰 펀치였어요. 캄보디아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20조 원 적어도 우리는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 돈으로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하고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20조 원의 펀치. 그 펀치가 캄보디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캄보디아 현지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푸놈펜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직원이었어요. 제임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서 보냅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푸놈펜 시내 프린스 은행 본점 앞이었어요.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었죠.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중년 남성이 외쳤습니다. 문 열어. 내 돈 돌려줘. 오전 9시가 됐습니다. 정상 영업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셔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사기야. 우리 돈 가지고 도망간 거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군중을 통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이 저 안에 있어요. 3만 달러. 10년 모은 돈이에요. 제발. 카메라가 다른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내 17개 지점 중 14개가 같은 상황이었어요. 문 잠기고 사람들 몰리고 경찰 출동. 저는 영상을 멈추고 캄보디아 금융 상황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프린스 은행 현황. 총 예금액 32억 달러. 25일부터 27일까지 인출액 8억 달러. 남은 현금 유동성 4억 달러 추정. 필요 유동성 최소 12억 달러.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은행이 가진 현금보다 사람들이 찾으려는 돈이 3배 많았어요. 뱅크런의 전형적 패턴이었죠.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였어요. 제임스, 캄보디아 상황 보고 있어?
네, 방금 영상 봤습니다. 심각해. 프린스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은행들도 연쇄 뱅크런 조짐이 보여. 다른 은행요? 사람들이 프린스 은행 못 믿으니까 다른 은행도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은행도 위험한 거 아냐? 이런 식으로. 금융위기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캄보디아 중앙은행 대응은 긴급 유동성 공급한다고 발표했어. 하지만 캄보디아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가 얼마인지 알아? 얼마? 180억 달러. 그중 실제 쓸 수 있는 건 절반도 안 돼. 프린스 은행 하나 살리기도 빠듯한 수준이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스 은행 필요 유동성 12억 달러. 중앙은행 가용자금 약 8억 달러. 4억 달러가 부족했어요. 국제통화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걸려 최소 2주는 필요해. 그때까지 프린스 은행이 버틸 수 있을까? 없을 거라는 게 우리 둘 다 아는 답이었습니다. 프린스 은행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예금 인출을 제한합니다. 1인당 1일 인출 한도 500달러.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14개 지점은 현금이 바닥나서 아예 영업을 못하고 있었죠. 푸놈펜 시내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예금자들이 프린스 그룹 본사 앞에 모였어요. 사기꾼들. 우리 돈 돌려내. 천지 잡아라. 일부는 본사 건물에 돌을 던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졌어요.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시켰죠. 그날 밤 캄보디아 뉴스는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저도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봤어요. 한 노인이 카메라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다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이었죠.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프린스 은행에 긴급 유동성 5억 달러 지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했어요. 5억 달러로는 부족하다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같은 날 오후 캄보디아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캄보디아 퍼블릭뱅크에서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프린스 은행 꼴 나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해. 공포가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캄보디아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 시스템 불안정, 외환 보유고 부족, 정치적 리스크 증가가 이유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행 위기가 아니었어요. 국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죠. 프린스 은행이 마침내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전 지점 영업을 중단합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사실상 파산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제임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지원이요? 금융 안정화 자금입니다. 10억 달러 규모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나라가 이제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입장은요?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한국인 피해자 완전한 송환, 범죄 조직 완전한 소탕, 코리안 데스크 즉시 설치. 조건부 지원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태국 주요 일간지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오만이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한국의 요구를 진작 받아들였다면 이런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베트남 언론도 비슷한 논조였어요. 범죄 조직을 비호한 대가를 캄보디아가 치르고 있다. 저는 푸놈펜 시내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은행 본점 앞은 텅 비어 있었어요. 더 이상 줄도 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한 거죠. 셔터에는 낙서가 가득했어요. 도둑들 사기꾼 지옥 가라.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였으니까요. 캄보디아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은 한국인 300명을 납치한 오만이었다는 것.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다음 주면 더 많은 은행이 문을 잠글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선택해야 할 거예요.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무너질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오늘 오후에 큰 작전이 있습니다. 무슨 작전이죠?
64명 전원 송환입니다. 전세기 투입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였어요. 캄보디아 측 협조는 완전히 협조적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인 인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의 압박은 계속될 테니까요. 오후 2시 프놈펜 국제공항에 대한항공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CNN 생중계로 그 장면을 봤어요. 공항에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버스 4대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4명의 한국인이 내렸어요. 대부분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몇몇은 목발을 짚고 있었고 일부는 붕대를 감고 있었죠. 한 청년이 카메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간다 드디어. 대사관 직원들이 그들을 하나하나 안내했어요. 탑승 수속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오후 4시 30분 전세기 문이 닫혔습니다. 오후 5시 이륙. 기내에서는 조용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몇몇은 울었고 대부분은 그냥 창밖을 봤어요. 한 탑승객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전까지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 오후 10시 인천공항 도착. 저는 생중계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64명이 나오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가족들이 달려갔어요. 민수야. 엄마 아들 무사히 왔구나. 부모들이 자식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고 말했습니다. 다신 보낼 수 없을 줄 알았다.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공항 로비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돌아왔어요.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64명 전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피해자이자 피의자 신분입니다. 강제로 범죄에 가담한 부분과 자발적 가담 부분을 구분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이자 피의자 복잡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한국 주요 언론은 전면에 이 소식을 실었습니다. 64명 귀환, 캄보디아 악몽 끝. 정부 신속 대응으로 전원 구출. 해외 언론도 주목했어요. CNN 한국의 결단력 있는 대응, 대규모 구출로 이어져. BBC 캄보디아, 한국 압박에 굴복. 싱가포르 채널 뉴스 아시아 한국이 보여준 국민 보호 모델.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3가지 교훈을 준다. 첫째, 신속성. 결정에서 실행까지 72시간. 둘째, 다층적 압박. 외교, 경제, 국제 공조를 동시 진행. 셋째, 명확한 목표 국민 전원 귀환. 다른 나라들도 배울 점이 많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백악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 캄보디아 사태 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성공 요인. 미국의 금융 제재가 결정적 압박으로 작용. 국제 공조가 캄보디아 정부 태도 변화 유도.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한국 모델 참고 필요.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64명의 귀환은 단순한 송환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원칙의 실현이며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다. 태국 주요 일간지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한국은 국민 300명이 납치되자 즉각 움직였다. 우리 국민도 수백 명이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미온적이다. 한국을 배워야 한다. 필리핀 언론도 비슷했어요. 한국 정부의 국민 보호 의지를 보라. 이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다. 저는 한국정보원 지부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습니다. 제임스,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국이 함께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에요. 한국이 먼저 용기를 냈잖아요. 우리는 그 용기에 함께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아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네, 64명의 사람.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귀환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국민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캄보디아가 무릎을 꿇었다는 것.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변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저는 제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모든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30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담당이었어요. 제임스, 캄보디아 최신 상황 들었어? 뭔데요? 국가신용 등급 또 떨어졌어. B2에서 B3로.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있대. 얼마나 남았는데요? 공식 발표는 150억 달러인데 실제 유동성은 50억 달러도 안 될 거야. 프린스 은행 살리느라 다 쓴 거지. 캄보디아 연간 수입액이 약 200억 달러. 외환 보유고 50억이면 석 달치 수입액밖에 안 됐어요. 국가부도 가능성은 높아. 이미 국제 채권 시장에서 캄보디아 국채 금리가 급등했어. 12%까지 올랐거든. 이건 시장이 캄보디아를 매우 위험한 나라로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요청할까요? 아마도 조만간 공식 요청 들어올 거야. 근데 조건이 까다로울 거야. 재정개혁, 부패 척결, 금융 시스템 재편. 캄보디아 입장에선 고통스러운 선택이지. 국가부도냐, 굴욕적인 구제금융이냐 둘 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죠.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포괄적 협력 강화.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한 합동수사팀 구성. 코리안 데스크 즉시 설치.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몇 달 전까지 거부하던 모든 요구를요. 같은 날 한국 외교부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진정성 있는 협조에 감사. ODA 집행재개 검토. 단, 범죄 소탕 성과를 보며 단계적 재개. 당근과 채찍이었습니다. 협조하면 지원하고 안 하면 압박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죠. 저는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남아 금융 범죄와 국제 공조였어요. 제가 캄보디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첫째, 범죄 조직은 국가 경제를 좌우할 만큼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것.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GDP의 8%를 차지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둘째, 한국과의 결단이 국제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한국이 먼저 움직이자 미국과 영국이 따라왔습니다. 셋째,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11건에서 300건으로 증가한 납치 사건, 회신율 30%의 비협조, 20조 원의 불법 자금.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부패와 범죄 조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사건 종합 결과. 구출 인원 64명 전원 송환 완료. 체포된 범죄 조직원 127명. 압수 자산 미국 20조 원, 영국 1,400억 원, 캄보디아 내 부동산 3,200억 원. 추가 송환 예정 43명 자발적 귀국 희망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건 용의자 3명 체포. 캄보디아 측에서 한국 송환 동의. 저는 그 문구를 오래 봤습니다.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으며 캄보디아 정부를 변화시켰죠. 저는 마지막 업무를 마쳤습니다. 재무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제목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사건 종결보고.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금융범죄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결정, 다층적 압박, 국제공조.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범죄 조직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20조 원의 압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납치될 사람들을 막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부도 위기, 금융 시스템 붕괴, 국제 신뢰 상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부패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면 회복 가능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국가의 의지입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 의지가 캄보디아를 움직였고 국제사회를 움직였으며 결국 64명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캄보디아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만의 대가였죠.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끝났어요. 하지만 교훈은 남았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숫자로 행동으로 결과로.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다음엔 어느 나라가 한국처럼 할까? 누가 국민을 위해 움직일까? 그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이 만든 이 선례가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구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숫자가 증명한 것, 그것은 결국 인간의 가치였습니다.